오늘 이제 칸트를 하겠습니다. 태어난 연도를 보세요. 1724년. 지금부터 딱 300년 전. 정확히 3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고, 올해가 그러니까 탄생 300주년이에요. 4월 22일이었어요. 생일이. 지금부터 300년 전에 4월 22일 날 프로이센의 케니스베르크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케니스베르크가 현재는 러시아예요. 칼리닌그라드라는 이름으로 바뀐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 가세가 이렇게 풍부한 이런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구를 제작하고 수리를 하는 사람이었대. 이건 뭐 말안장, 무슨 채찍, 무슨 등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매우 그 집안 가풍은 경건하고 엄숙한 가풍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교육도 매우 엄숙한 교육을 받았고, 뭐 이 김나지움,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무슨 뭐 대학 또는 뭐 초급대학 이런 정도 될 텐데, 여기를 이제 졸업을 하고 처음에는 주로 뉴턴의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천체와 같은, 그다음에 또 물리 현상과 같은 곳에 관심이 많았고, 이쪽으로 주로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1746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집안이 더 어려워졌어. 그래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많이 뛰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가정교사 알바를 하면서 철학을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처음부터 철학 공부로 해서 철학이 자기 직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되게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학자이면서 철학 연구를 하던 사람이 많았는데, 칸트는 전문 프로 철학자로서는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755년에 이런, 여기 보세요. 이런 천체 이론, 불에 관한 이런 이론,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했고, 특히 이 불에 관한 요게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연관 학문으로 이게 관심이 넓혀졌고, 1781년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명저가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다시 재판이 나오는데, 그 재판 나올 그때 임수해서 또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이제 두 번째 책, 그다음에 또 이어서 판단력 비판, 이렇게 이제 비판자 들어가는 이 주 저서가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게 이제 칸트의 대표적이다. 칸트 비판 철학을 대표하는 세 개의 저서가 쓰여집니다. 일생 독신으로 살았고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커피와 담배를 즐겨 했답니다. 그리고 건강이 되게 안 좋았대요.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이게 몸도 이렇게 구부정한 이런 체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5시 몇 분에 5시 반쯤 일어나신 것 같아. 그래갖고 딱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루트로 이게 산책을 한 게 굉장히 일화로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산책하는 걸 보고, 시계가 5분 빠르네? 사람들이 시계를 맞출 정도로 굉장히 규칙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강의와 이런 철학을 하면서 만년을 보내시다가 1804년, 딱 80세까지 사신 거예요. 그죠? 80세까지 사시고 사망하신 분입니다. 자, 1804년에 돌아가셨을 때 요런 비문을 새긴 이제 묘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1724년에서 1804년 이게 생물년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독일어로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데, 요거를 해석하면 요렇대요.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경탄과 경외감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자, 칸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딱 두 가지라는 거야. 그 묘비에 새길 만큼. 뭐라고요? 별이 빛나는 하늘,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 이게 칸트가 평생을 화두로 삼았던 철학이기도 하고, 칸트가 중요시 여겼던
두 측면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별이 빛나는 하늘은 자연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뭐 너무나 당연히 마음속의 도덕 법칙은 도덕의 세계죠. 즉 칸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세계는 자연의 세계와 도덕의 세계다. 그래서 칸트가 얘기한 아까 그 세 가지 비판서, 이 철학을 이제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두 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인식론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실천 철학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 무엇인가?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는 어떠한 것인가? 일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동물이라는 겁니다. 자연세계에 살고 있는, 그리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욕구를 충족해야만 하는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아까 칸트가 얘기했던 자연세계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자, 그냥 동물이 아니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자, 동물이어서 욕망을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망을 가져도 되는지, 내가 이런 욕망을 내가 지금 추구를 해야 하는 게 맞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어야 한다. 그게 이제 이성적인 동물이고, 그게 도덕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 어떻게 욕망을 충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게 동물의 왕국과 같은 이런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자, 그러한 욕망을 내가 가져도 되는가? 와 같은 도덕의 문제도 역시 인간은 안고 가는 존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칸트는 자연세계에 있는 자아를 현상적 자아라고 불렀대요. 그냥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도덕세계와 관련되는 자아를 본체적인 자아라고 부른대요. 말 뜻으로 그냥 알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이 자연세계를 경험적 자아라고도 불러. 그리고 도덕세계를 선험적 자아라고도 불러요. 선험은 경험보다 앞선다는 뜻이에요. 그죠? 앞선. 그러니까 경험보다 앞서는 선험적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자연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내 머리 위에 빛나는 하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정신을 어떻게 사회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 두 개가 이 칸트의 철학을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다, 두 줄기다. 이렇게 일단 인식하고 넘어갑시다. 그게 칸트의 3대 비판서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앞부분이 순수이성 비판, 두 번째 것이 실천이성 비판입니다. 이어서 제가 이제 판단력 비판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이 판단력 비판은 이 둘을 포괄하거나 이 중간에 있거나 또는 서로 이게 관계에 있는 어떤 한 영역을 또 상정해서 판단력 비판까지 포함해서 이걸 3대 비판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인식에 관하여, 그렇죠? 인간 이성이 대상으로 삼는 이 세계에 관하여입니다. 아까 지금 그 세 가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인간이 인식하는 자연의 세계, 인간이 원하는 도덕의 세계, 그 다음에 겹치거나 중간에 있거나 전체를 통합하는 분야로서의 미적인 아름다움과 한목적적인 세계, 이게 이제 판단력 비판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우선은 이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자, 이제 인식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칸트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치가 어디쯤에 해당될까, 전체 철학의 스트림에서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고대 그리스 시대에 밀레투스 학파라고 하는 이제 일단의 자연 철학자들이 나타납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고민을 했대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있구나, 이건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이 정도 인식을 하다가, 자,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그 근본은 뭘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대. 매우 철학적인 고민이죠. 그래갖고 나중에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세상은 물이다. 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살 수가 없죠. 그죠? 식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구나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몸도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을 거야. 이런 것에서 이제 착안해서 세상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나타나면서 또 불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네 가지 원소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한자, 또는 여기 있는 공기,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숫자, 수, 이런 식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이고, 원자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태어난 게 이제 이 밀트스 학파의 자연 철학자들입니다. 자, 세계는 무엇일까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죠? 이 세상이 도대체 뭘까, 이게? 이 원리는 뭐고,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 라는 고민이었고, 이게 이제 세계론으로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중국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어떤 공맹, 노장, 이런 부분들도 이 어떤 하늘을,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 어떤 도덕, 어떤 뭔가 있을 텐데, 섭리, 그게 뭘까를 찾아서 이것을 올바로 잡음으로 해서 우리 생활을 질서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던 게 공맹노장이었다고 보면 다 비슷한 거죠. 이 세계는 무엇일까 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로 가면서 이제 그 신에 대한 생각을 넓혀갑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는 것은 신이구나. 자, 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나는 무엇일까? 라는 인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론과 인간론이 철학의 주류를 쭉 흘러가다가, 자, 인간이 세계를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인식하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걸까, 우리는? 라는 쪽이 새로 대두가 됐고, 이게 이제 근대 르네상스 철학의 한 측면입니다. 자,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크게 이성에 의해서 인식한다. 또 하나는 경험에 의해서 인식한다. 이 두 가지가 큰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게 합리론과 경험론이죠. 그죠? 자, 합리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합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본유관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이성이라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삼각자를 보지 않아도 삼각형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 우리가 16각형짜리 본 적이 있습니까? 잘 길에서? 없잖아. 그렇지만 16각형이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 원을 이렇게 16분으로 나누면 16각형이 되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이 인식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합리가 있어서 이것이 세상을 인식하는 거다. 라는 생각인 거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럴 것도 같잖아요. 그죠? 무슨 생각을 하고 태어나겠어. 근데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겠지. 엄마 얼굴을 보고, 맛있는 과자를 보고 등등 하면서, 또는 사과를 보면서 사과라는 인식이 그때 생기는 거다. 원래는 백지 상태로 있었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하고, 감각하는 것이 하나하나 우리 백지에 그림이 그려져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인식에 대한 해석이 생겨납니다. 칸트는 이 둘을 종합하고 비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칸트가 한 매우 유명한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사고, 공허하다. 이건 합리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개념이 없는 직관, 개념이 없는 감각, 이거는 맹목적이다. 이 둘을 내가 극복하겠다. 그래서 이 합리론과 경험론을 모두 극복하고 통합하는 인식체계를 만들어내겠다. 라는 게 칸트의 이성이론입니다. 합리론은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지 못한다. 경험론은 너무나 개별적이고 각각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이어서 이거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사고한 줄 알았더니 이거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배를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론과 경험론을 통합하겠다고 했던 게 칸트 철학이고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물이 있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 자체, 뭐가 있을 거야. 이게 우리는 그걸 알지는 못해. 얘가 있다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 자체로서의 뭐가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는 감각을 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면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 이 경험론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진 지성이 여러 가지 이걸 조합을 하고 분류를 하고 나누고 분석하면서 어떤 그 형식으로 이것을 어떤 재구성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식인 거야. 그래서 이 경험론과 이 합리론, 이 둘을 합쳐서 현상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야. 우리가 물 자체를 알 수는 없지만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지성이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현상을 구성하는 주체인 거라고 이제 이성론을 밝히게 됩니다. 그것을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부릅니다. 선험적이라는 게 아까 경험에 앞서는 이런 거죠. 자, 인간에게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선험적인 어떤 틀이 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험보다 앞서는 인식의 틀 같은 것이 있어서 그 틀을 통해서 개념을 형성하고 대상을 파악하는 거다. 인식하는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할까요? 자,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또는 이 드러나는 것들을 이런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의 영역에서 이것을 이렇게 분류하고 파악하고 종합하고 이렇게 나눠보고 이게 연결해 보면서 이 직관에서 받아들인 이런 감각에서 받아들인 데이터들을 종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인식인 거야. 그래서 사과라는 인식이 그때 생기는 거야. 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하고 있다. 요 지성에서 범주라는 것, 카테고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 요런 거다. 공간, 시간, 범주 같은 것들이다. 요 부분은 경험론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합리론에서 해당되는 부분이야. 이걸 종합해야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인식으로 우리는 이런 사고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 공간, 시간, 범주와 같은 거는 요렇다는 거예요. 선험적이고 선천적이고 아프리오리하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쓰는 게 너무 달라서 이거를 최근에 그 칸트 학회인가? 에서 사람마다 전부 쓰는 게 다르고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아프리오리로 씁시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통일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아프리오리라고 하는데 내용이 그런 거야.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원래부터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 수 있는 것. 논리적으로도 경험에 앞서고 경험에 독립적이고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경험부터 추상된 것도 아닌 그런 것. 원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그것을 아프리오리라고 하는데 자, 공간과 시간과 범주라는 것은 아프리오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공간은 이 뭡니까? 이게 공간이잖아, 이런 게. 이거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빈 방 같은 게 공간이잖아요. 그죠? 공간인데, 자, 그럼 공간이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없는 건 어떤 거예요? 잘 생각을 못 해.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인간의 상상력으로 또는 인간이 경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이거는. 공간이라는 거는. 경험부터 추출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아프리오리한 것이다. 우리 직관으로. 이건 그냥 공간이야. 공간이라는 뭐가 있는데 어떤 상태 또는 어떤 상황 뭐가 있는데 이것을 경험해서 얻은 게 아니야. 우리 머릿속에 원래 아프리오리하게 있는 거야. 이 공간은 이 어떤 사물을 외적으로 감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어떤 조건과 같은 거야. 자, 시간. 시간과 관계없이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관계없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현상들을 이렇게 빼낼 수는 있지만 시간을 빼낼 수는 없다는 거지. 시간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경험으로부터 추출된 개념이 아닌 거야. 우리한테 아프리오리하게 주어져 있는 거야. 자, 범주. 이거는 이제 우리 지성이 하는 행동이에요. 지성이 하는 어떤 내용인데, 이 어떤 공간, 시간, 이 시간은 뭔가 우리의 사물의 내적인 상태를 어떤 감각하는 형식이고, 공간은 사물의 외적인 형태를 감각하는 형식인데, 이걸 통해서 받아들인 재료들을 어떤 간추리는 지성의 역할. 그게 이제 범주라고 그래요. 카테고리라고 보는 건데, 이것을 범주를 이용해서 내가 이 공간, 시간을 통해서 받아들인 여러 데이터들을 정돈하는 거. 그게 이제 개념인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이 인식이라는 것으로 나온다. 매우 경험적인, 경험론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합리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합쳐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쫙 설명을 하는데 매우 그럴듯하게 설명해.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아프리오리한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경험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우리 물 자체로부터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것을 현상을 파악하는데 분류를 하고 정돈을 하는데 정돈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니 그것을 요렇게 부른다. 범주라고 부른다. 이제 범주가 이런 거래요. 뭐 분량, 성질, 양상, 관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야. 역시 쉽지 않죠, 그죠? 자,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좀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분량, 성질, 관계, 양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분량은 뭐 이게 많은가 적은가 뭐 이런 거죠, 그죠? 성질은 이게 단일화하게 되어 있느냐 합성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고 관계는 뭐 어떤 관계, 양상 뭐 이게 이 자세한 건 안 할게요. 안 하고 제가 못 할게요. 어쨌든 이와 같은 양의 문제, 질의 문제, 양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정리하고 통합하고 하는 능력이 통각이라고 한다. 이게 통합적인 어떤 의식작용인데 이 지성의 그 범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실천이성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를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직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직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물 자체에 대한 어떤 양상을 범주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가 인식이라는 것으로 형성된다. 뭐, 결국은 요 한마디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자, 조금만 더 보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무슨 나무 쪼가리들이 있어. 이게 물 자체야.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이걸 이제 받아들여. 공간, 시간. 이게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이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각, 경험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걸 범주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재배치를 해보고, 묶어도 보고, 분류도 해보고, 해봤더니, 아, 이게 뭐, 무슨 자음, 초성이구나. 그래가지고, 아, 이게 마로니의 초성이네. 이렇게 이제 안다는 거야. 요게 이제, 뭐, 물 자체로부터 받아들이는 어떤 감각의 영역, 우리의 범주를 통해서 간추리는 영역, 그 결과로 나오는 인식,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식의 문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통합한 철학자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 순수이성 비판이다. 이제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관념이 나중에 독일 관념 철학으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철학사에 있어서는 어마무시한 큰 변혁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른대요. 코페르니쿠스는 잘 아시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까지는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도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태양이 고정되어 있고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니까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와 같이 뭔가 근본적으로 토대부터 바뀌어서 확 뒤집어지는 현상을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하는데 칸트의 인식론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물 자체가 있어. 대상이 있어. 이데아가 있어. 우리 플라톤의 철학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데아라는 게 있어. 이런 건 다 그림자야. 이데아가 있고 우리는 우리 주체가 이것을 꾸준히 노력해서 밝히려고 하는 거야. 대상은 주체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하는 거야. 이데아로서. 이 본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주체가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는 거야. 진리의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것을 지금 확 바꾼 거야. 이 주체가 있어서 이 주체가 이 직관으로 받아들인 이 데이터를 범주라고 하는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구축하는 거야. 내가 구상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것이 주체가 하는 거야. 자, 이게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죠? 대상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조건은 나한테 있는 거야. 이 대상은 주체와의 관계 하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그러한 조건은 얘가 아프리오리하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였어. 그래서 이 주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중심에 놓고 대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확 바꿔놨죠. 그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칸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자, 그럼 실천의 문제, 윤리의 문제라. 그거는 실천 이상 비판이라는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 칸트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트로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요랬대요. 사계절 내내 아침 5시에 딱 일어나서 5시 30분까지 준비를 하고 딱 문을 나서서 요 루트를 돌아서 딱 돌아왔대.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걸 지켜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한 적이 한 일주일 정도 안 했대. 그때 왜 안 했냐면 요 책을 읽느냐고. 너무너무 요 책이 재밌어서 요거 읽는 그 시간만 요걸 어겼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장자크 루소의 에밀이라는, 여기 보면 에밀 이렇게 써있죠. 이게 에듀케이션 이렇게 써있죠. 교육론이야, 교육론. 자, 교육사상서인데 하여간 내용이 이렇답니다.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에서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 때문에 타락했다. 이게 이제 첫 문장이래. 이 에밀에 보면. 자, 이 타락한 인간을 참된 인간으로 다시 바꾸려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 교육은 자연의 법칙에서 도출되고 인간의 선한 본성이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은 인간 발달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데 여기 보면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자연에 의한 교육으로서 도덕적인 자유인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감화를 받아서 요 책 읽느냐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동안은 이 산책을 못했다는 일화가 남아있을 정도로 심취를 했대요. 자, 칸트가 이렇게 심취했던 이 도덕적 자유인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이 실천이상 비판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자, 아까 요 얘기를 했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간의 의욕과 실천에 관여해서 현실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게 나중에 윤리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단초가 여기서 생깁니다. 요 3대 이성 비판 중에서는 요 실천 이성 비판이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칸트의 선험 철학에 대해서 봤어. 그죠? 선험적 인식론이라고 그랬죠. 그죠? 경험에 앞서는. 자, 사물의 존재가 우리의 의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사물을 구성하는 것이다. 내가 주체인 것이다. 라는 쪽에 이 철학이 순수이성 비판이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듯 인간의 이성은 현상 세계를 창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고페르니쿠스적 구수적 전환이죠. 자, 그래서 이 현상 세계는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이 도덕 법칙 또한 어떤 법칙이 있을 거다. 내가 그 법칙을 밝혀내겠다. 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천이성이라고 하고, 자, 이론이성이 세계를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면, 실천이성은 새로운 세계를 기획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세계를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나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욕망을 가져도 좋은지, 어떻게 그 욕망을 충족해야 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에도 역시 이 순수이성 비판과 같은 어떤 법칙이 따를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 내 법칙을 밝혀보겠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가장 처음 어떤 전제가 이겁니다. 도덕적인 당위 또는 의무가 성립하려면 자유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 내가 무엇인가를 내 의지가 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거기서는 실천이성이 관여할 여지가 없지요. 근데 자, 실천이상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도덕적인 당위나 의무 이야기를 하려면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자, 그 자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그래서 칸트 실천이성 비판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전제되어야 도덕적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도덕의 원천은 자유의지이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입법성이다. 내가 스스로 내 법칙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을 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유는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이고 도덕 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얘기다 하는 거죠. 자, 자유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야. 저도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그럼 순수 이성하고 실천 이성이 두 가지가 있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칸트가. 그죠? 순수 이성으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실천 이성으로 세계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성이 두 개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대요. 이제 편의상 그렇게 지금 저 두 권의 책에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다. 하나인데, 그 이성을 어떤 목적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부를 뿐이다. 자연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쓸 때는 우리가 순수 이성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할 때 쓰는 경우에는 실천 이성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성은 하나다. 이런 얘기를 일단 전제로 깔고요. 자, 여기도 읽어볼까요? 이론적 지식의 대상이 아닌 영혼, 우주, 신 이런 거. 이런 거는 감각의 세계를 초월해 있지만, 다시 말해서 아까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자연의 세계는 넘어선 것이지만, 이 또한 주요한 우리의 탐구 대상이고,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실천적으로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성을 실천적으로 사용해서 이것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을
나는 실천이성이라고 부를 뿐이다. 한 이성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순수이성, 실천이성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요 얘기 기억나죠? 범주가 이렇게 분량, 성질, 관계, 양상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자, 이 각각 그 내용이 이렇대. 특징이 이 분량의 경우에는 요런 거야. 유한하냐 무한하냐, 뭐 10개냐 100개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적이냐 무한하냐는 것의 이율배반적인 분량이라는 것은 유한하냐 무한하냐 하는 것을 이 범주에서 이제 분류하는 거야. 아까 나무 동아리를 보고 유한인가 무한인가 이렇게 보는 거야. 또 하나는 성질, 원자로 구성되어 있느냐 합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영역이야. 관계는 필연성의 영역인가 자유로운 영역인가. 양상은 우연적인 존재인가 필연적인 존재인가. 뭐 하여간 요렇게 나누는데 이런 이제 세 개가 그런 이제 영역인데 요거를 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요쪽은 A 아닌 B인 영역인 거야.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유한이면서 무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합성되어 있을 수는 없어. 합성이거나 아니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영역을 수학적인 이율배반의 영역이라고 불러요. 수학적으로 딱 나눌 수 있다. 이건 기고 아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이다. 양과 질의 영역은 그렇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전제하고 있어서 비약할 수는 없어. A 아니면 B야. 반면에 이 아랫부분, 이 점선의 아랫부분은 역학적 이율배반의 영역이라고 불러요. 비약할 수도 있어. 양자가 서로 공존할 수가 있는 영역. 인과 필연성을 지니면서 자연적인 어떤 그 제약을 받는 존재이면서도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영역. 관계라는 영역은. 이게 윗부분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 두 가지가 이율배반인 것 같은데 어쩌면 공존할 수도 있고 융합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역학적 이율배반의 영역이다. 어떤 물리적인 현상 세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과 필연성이 있지만 인간 정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라는 것과도 같이 공존하고 조화할 수도 있는 영역인 거예요. 이 아랫부분은 관계와 양상이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연의 필연성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는 자유입법성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는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학적 이율배반의 영역, 그 점선 아랫부분에 있어서는 자연과 자유가 공존할 수 있다. 왜 칸트가 이런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유가 확고해야 자유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도덕적 당위를 얘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이 선행 조건에 의해서 제약되는 자연 필연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향을 받지만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는 능력, 계기로서의 자유를 또한 가질 수 있다. 그게 역학적 이율배반의 영역에 우리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자연 필연성과 자유의지는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성을 통해서 떠올리는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 의지 이런 것을 실천이성이라고 한다. 자, 실천이성 얘기를 하려면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 그럼 자유는 어느 영역에서 이 자유를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느냐 하면 역학적 이율배반의 영역에서 우리가 자유를 수립할 수가 있었고 그 자유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실천이성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유가 작용하는 영역, 여기에서 이제 도덕세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연과 자유가 모순 없이 공존 가능한 영역이고 이게 바로 형이상의 영역이고 물 자체의 영역. 물 자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플라톤에서 얘기했던 그 이데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자연 세계에서는 이 물건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각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현상을 우리가 재구축한다고 했어.
근데 이 도덕세계는 그거의 근원에 들어가서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아와 같은 그 부분에 관련되는 영역으로서 도덕세계에도 상상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거죠. 인간은 인과 필연성이 지배하는 자연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기에 속하지만, 그게 이제 경험적 자라는 거였죠, 아까. 그 다음에 이런 현상세계 자체를 구성하는 어떤 선험적 자이기도 하다. 본체적 자이기도 하다. 자, 이와 같이 자유의지 또는 실천 이상 선험적 자, 이런 거가 도덕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 도덕세계. 결국은 뭘까요? 도덕이 뭐예요, 도덕이? 결국은 이거. 착하게 사는 게 도덕이지 뭐. 그럼 착하게, 어떻게 착한 거죠? 진짜 착한 게 뭘까? 그거 한번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진짜 착한 거. 나는 당신이 좋아. 뭐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좋아할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싫어하겠네.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뭐야?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 나는 너가 그냥 좋아. 이유 없이 그냥 좋아. 선도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착한 것도 이러이러해서 착한 거 물론 좋지만 그냥 착한 거, 아무 이유 없이 착한 거, 그런 게 있을 거다. 그거를 선의지라고 한대. 그래서 뭐 표현을 이렇게 했대. 이 세상 또는 저 세상 통틀어서 무조건 착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선의지다. 그래서 이 칸트가 쓴 이런 책에 뭐 이런 구절이 있다네요. 이 세상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 오로지 선의지 한 개뿐이다. 이렇게 있대요. 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야. 이러이러함으로가 아니야. 이런 전제 조건 없이 그 자체로 선한 거. 오로지 도덕이 나한테 주는 의무이기 때문에 행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게 상정할 수가 있고 그것을 선의지라고 한다. 자, 이 선의지에 기반한 대로 살면 진짜 착하게 사는 거야. 자, 이렇게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래야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래서 칸트의 그 실천 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게 아니고 목적 없이 그냥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위, 뭐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그 내용은 선의지, 무조건 좋은 것, 그것에 지배를 받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부르는데 모든 외적인 요소를 제거한 후에도 스스로 이 법칙에 맞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이 법칙에 따르도록 만드는 뭐 그런 게 있을 거다. 그걸 찾아보자. 그걸 도덕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의지래야 진짜 선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선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선의지는 정언명령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자, 도덕법칙은 이성적인 존재자가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 타당한 실천 법칙이다. 실천 이성이 우리에게 부과한 자율적 명령으로서 이 도덕적 행위는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정언명령이 뭐야? 그럼 가언명령도 있겠네? 있답니다. 이제 자, 정언명령은 이런 겁니다. 아까 그 선의지에 입각한 도덕인 거죠. 그 자체가 선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정언명령이라고 하고, 가언명령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의 선함. 그것을 가언명령이라고 한다. 근데 칸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선함이라는 것은 요거다. 그 자체가 좋은 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자, 그 정언명령이 되려면 어떤 게 정언명령이 될까? 이 정언명령은 보편성의 원칙과 인격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은 선의지에 따른 행위다. 그 선의지에 따른 행위, 즉 도덕적인 행위는 정언명령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정언명령은 두 가지 원칙을 통과한 법칙을 말한다. 즉 보편성의 원칙, 인격성의 원칙이다. 그게 이거예요. 보편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 이런 거는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난 거야. 어떤 사람은 뭐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는 거지. 네? 나는 이제 앞으로 6시 일어나야지 라고 내가 이제 스스로 내 준칙을 정할 수가 있어요. 정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보편성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지. 밤새워 일하고 아침 11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제 법칙을 내가 정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보편성의 원칙에 적당할까? 적당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 게 보편성인 거야. 내가 어떤 준칙, 어떤 도덕적 법칙, 이걸 정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나 다 얘기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권유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보편성의 원칙에 맞는다고 보는 거죠. 자, 내가 가진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아침 5시 일어나 라고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는 하셔라. 그게 보편성의 법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신의 하는 행동을 여기에 맞춰서 하십시오. 그 원칙을 당신이 정한 자신에게 정한 원칙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칙입니까? 예스라고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뭐 어떤 준칙을 정했을 때 그것이 그 타인을 인격적으로 그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준칙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맞다면 이 두 원칙에 맞다면 그게 정언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아마 10중 8구 가언명령일 거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준칙일 거야.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그래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목적 없이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살아야 그게 진짜 착한 게 사는 겁니다. 그게 실천 이성이 우리한테 명하는 도덕의 의무입니다. 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최상선이라고 부른대요. 그 사람 참 말도 많이 만들어. 최상선. 아까 선의지라고 또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더니 이제 최상선이. 최상선이 뭐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목적 없이도 선한 거. 그걸 최상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시라는 거야. 최상선으로 사시라. 이렇게 살라는 거지. 착하게. 가만 있어봐. 착하게?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뭐 착하면 좋긴 좋지만 결국은 나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가장 좋은 건 이거네. 착하면서 행복하게. 그치? 칸트도 그 생각을 했나 봐요. 착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까 그 자체로 착한 거, 그게 최상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게다가 행복까지 하면 최고지 뭐. 그거를 최고선이라고 불렀대. 제 얘기가 아니야. 칸트가 한 얘기야. 자, 최상선이 뭐라고요? 어떤 목적 없이 그 자체로 선한 거, 그런 상태, 또는 그러한 준칙, 그러한 의무, 이걸 최상선인데 거기다가 행복까지 합쳐지면 최고선이다. 자,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요겁니다. 최고선. 최상선과 행복이 함께 가는 상태. 그거를 이제 최고선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실천 이상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바로 최고선이다. 자, 최상선이 이런 거 있죠. 선의지를 지닌 주체가 끝까지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아까 최상선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게, 아까 뭐? 행복까지 포함한 게 최고선이다. 최고선이란
도덕적 행위에다가 행복까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뭐 당연한 얘기지만 최고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최상선이 실현되어야 된다. 실천 이상은 덕과 행복이 일치하는 최고선을 끊임없이 추구를 한다. 즉 최고선은 실천 이상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게 뭐 하여간 결론에 해당되는 실천 이상 비판입니다. 자, 뭔가 좀 헷갈렸는데, 그지? 뭐 선의지가 있었고, 그죠? 선의지에 입각한 행동, 최상선이 있었고, 거기에 행복까지 수반됐을 때는 최고선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실천 이상은 이 최고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지금 이제 논리가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최상선에다가 행복을 포함할 때 최고선이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인간은 유한한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덕을 완벽하게 실천해서 최상선에 이르기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존재가 완벽한 존재에 이르기는 불가능하다. 일단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최상선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무한한 진행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유한하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최상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완벽함을 향해서 무한히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덕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불멸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거봐, 영혼은 불멸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제 칸트가 이제 선, 도덕, 정언, 목령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영혼의 불멸성, 신의 존재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철학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야. 매우 논리적으로 최상선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불멸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혼은 불멸하다. 그다음에 이제 행복을 보자고. 행복이란 게 뭐야?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행복이 가진 어떤 윤리성, 그다음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그 충족의 세계, 이것이 필연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 자연과는 구별되는 다른 어떤 것을 상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자, 이 최상선 자체도 이게 무한한 것을 상상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개념인 거야. 거기다가 이제 행복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세계와 도덕의 세계를 이렇게 합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의 세계에서의 어떤 욕구 충족과 그다음에 도덕의 세계에서의 윤리성을 합치는 개념인데 이걸 하려면 이 자연을 벗어난 뭔가를 상상하지 않으면 이런 논리를 우리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존재가 뭐냐? 요게 신인 거야. 자연과는 구별되는 어떤 원인이 존재해야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선이니 최상선이니 하는 얘기를. 요 존재가 신인 거야. 덕과 행복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를 이미 우리 상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신의 현존성을 전제로 하고 신의 현존성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 최고선, 최상선과 행복을 합친 개념으로서의 최고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최고선이 실천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영혼의 불멸성과 신의 현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천 이상 비판인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자, 오늘 또 판단형 비판은 또 뭐야? 여기까지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걸 또 썼을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요거 둘 했어, 그죠? 어떤 진리의 문제, 어떤 자연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서 선의 얘기를 했어, 선. 이 진, 선이야, 이게. 이제 미가 남았어, 진선, 미 할 때 미. 그럼 아름다움, 이건 뭐지?
아름다움, 이건 자연인가? 딱 자연은 아름답긴 하지. 근데 그걸 넘어서지, 그죠? 그럼 이건가? 이쪽 부분인가? 뭔가 애매하거나 이 둘 다 걸친 것 같거나 중간에 있는 것 같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미는 감정의 영역이고 뭔가 요 둔걸 어디 걸치거나 통합 합쳐진 개념이거나 그런 거를 따로 모아서 하나 더 썼다. 미추의 판단. 그래서 여기 이제 진, 선, 요 미에 관한 내용. 그럼 우리 아름다움 또는 이런 거는 또 제3의 영역이 있다. 이 부분을 내가 정리를 해보겠다. 그게 이제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비판서고요. 자, 왜 썼을까? 자, 존재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자연, 당위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도덕. 여기서 이제 최고선, 이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둘을 한번 통일시켜 봤으면 좋겠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 이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이 이게 다른 거처럼 자꾸 느껴지는데 이걸 한번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 이 자연과 자유를 한번 통일시켜 보겠다. 순수이성과 실천이상을 좀 통합한 형태로 제시해 보겠다. 는 목적으로 판단 비판을 썼고, 자, 지성에 의해서 자연 법칙이 수립되고 이성에 의해서 자유 법칙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둘을 통합해 보고자 합니다. 자연 세계에 관한 것과 실천 세계에 관한 것을 통합해 보는 영역으로서 판단력이라는 부분을 상정을 합니다. 자, 지성과 이성의 중간 영역. 암과 이게 이제 순수이성 비판이죠, 그죠? 욕망, 이게 실천이성 비판이지. 그 중간 영역 또는 뭐 하여튼 다 걸치는 영역, 객관과 주관의 어떤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이 판단력인데 이 판단력을 가지고 이 통합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 이런 거죠. 자, 판단력. 역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판단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판사입니까? 오죽하면 판사라고 했겠어. 판단을 얼마나 잘하면. 자, 판사가 하는 일이 뭐야? 누가 무슨 짓을 했어. 그러면 이게 이 법률에 뭐에 해당되지? 이거 찾는 사람이야. 요걸 잘하는 게 판단 잘하는 거야.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있을 때 어떤 개별적인 사안을 여기다 맞춰서 이건 기구,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이나 사물이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어떠한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판단력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좀 더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편적인 원칙이 있고 어떤 법전 같은 게 있고 우리 도덕의 세계에도 그런 게 있고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례가 이 원칙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내는 거 이걸 규정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칸트가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요걸 얘기하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거 말고 요런 거 미감에 관한 판단 목적론에 관한 판단 요 판단을 내가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정리해 보겠다. 이건 뭐 판사들이 하시고 자 미감적 심미적 판단 인간의 마음 상태에 관한 얘기야. 아 이걸 보면 마음이 푸근해져. 아름다움을 느껴. 숭고함을 느껴. 이런 것에도 어떤 원리, 규칙, 법칙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인식에서도 어떤 규칙을 세웠어, 법칙을 세웠어, 그죠? 뭐를 직감으로 받아들이고, 뭐를 범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서, 통각으로 해서 인식을 만들어내는 게 규칙을 세웠어. 자, 실천이성 비판에서도 규칙을 만들었죠, 그죠? 이거 더하기 이거는 무슨 뭐고 이건 정원 명령으로 나타나고 거기다가 행복을 합치면 최고선이 가며 최고선은 어떠해야 하고 이렇게 했잖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내가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건 규칙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아름다움, 숭고함 이런 거, 자연현상 이런 거. 여기에 이런 원리 규칙을 한번 찾아보겠다. 자, 즉 아까 규정적 판단 말고 반성적 판단, 미감과 목적론적인 그 판단에서 어떤 그 원리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은 한목적성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은 어떤 그 우리 감정에 관한 어떤 그 목적에 가장 부합했을 때 아름답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일리 지나가는 꿩이 뭐 존재해야 하고 있어야 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걔가 존재하는 목적에 부합하면 좋아 보이는 거야. 자, 이 한목적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판단력을 내가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이 전자가 요겁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특정 욕구의 충족과는 다른 어떤 쾌감인데, 아, 배고파 해갖고 빵을 먹는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 그런데 이거는 상상력과 지성의 합치에서 오는 어떤 것이야. 그래서 딱 그 목적이라고 우리가 딱 얘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목적 없는 한목적성, 이게 이제 약간 모순되는 얘기 같은데, 이런 목적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어떤 지성, 이런 것들이 어떤 합치되면서 생기는 미적인 쾌감, 거기에 맞는 것일 때 그것은 아름답게 우리 판단하는 것이다. 이 목적이 뭐라고 내가 특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와 같은 그 목적에 맞을 때 이거 한 목적하면 이것은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 사람이 원리를 찾아낸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래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생명체 또는 자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주관적 원리이면서 객관적인 실제의 원리인 어떤 한목적성을 부여할 수가 있다. 나무가 있어. 이 나무가 가진 어떤 한목적성 뭐 있겠죠. 우리가 말로 하기는 쉽지 않지. 하지만 그 생명체가 가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이런 것이 어떤 객관적인 실제이면서 우리가 느끼는 또 주관적인 어떤 느낌과 같은 이것에 한목적성을 부여할 수 있고, 그 목적에 맞을 때 얘는 판단력에서 인정할 수 있고 한목적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그 판단력이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진 지성은 대부분 이런 규정적 판단 쪽에 있습니다. 분석적인 보편성을 지닌다고 부른대요. 그래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에서 공통점을 뽑아내서 보편적인 원칙을 세워가. 우리 과학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는구나 하는데, 아, 이건 이상, 이거 빼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체가 움직이는 원리야라든지 뭐 이렇게 쭉 만들어가는 어떤 보편성이 있어서 이거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한 사실에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사상해 가면서 어떻게 만들어낸 어떤 큰 줄기로서의 분석적 보편성, 이런 게 이제 인간 지성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아까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규정적 판단에 해당되는 것인데, 신적인 지성은 매우 종합적인 보편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필연성 속에서 다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고 파악될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미적인 영역,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론적인 판단,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커다란 어떤 이 지성, 그건 이제 신적 지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칸트식으로는 반성적 판단에 유사하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어떤 철학에서 추구해야 되는 어떤 이런 개념은 이런 신적 지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신적인 보편성을 띄어야 한다. 그게 이 판단력 비판에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는 거죠. 아까 실천이성 비판에서의 최고의 목적은 뭐랬죠? 최고선? 최고선을 향해서 나가는 거였죠. 여기서는 어떤 이 매우 완벽하고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이 개별적이면서도 전체적이고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것을,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지성으로 나아가는 판단력, 이 부분을 칸트는 이제 최고의 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독일의 관념론으로 연결이 되어 갑니다.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식의 문제를 다뤄봤어요. 그렇죠? 실천이성 비판에서 선의 문제, 도덕 법칙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 외에 심미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목적론에 관한 이런 내용을 판단력 비판에서 다뤄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칸트의 3대 비판사라고 한다. 이제 그 외에 칸트의 철학도 이제 더 영역이 많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이제 그 비판 철학이거든요. 요거를 제 나름대로는 요 세 가지 순서에 맞춰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거를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덧붙이고 마감할게요. 이 사람은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서 통합을 이룬 철학자다. 이렇게 평판을 받아요. 아까 나를, 인간의 지성을 중심에 놓고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을 선험적 인식론이라는 이제 인식 체계를 구성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통합을 한 철학자다. 평판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진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 그다음에 미감의 문제, 모든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나중에 뭐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이런 쪽으로 쫙 발전해 나가는 첫 시초를 다 만들어낸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이렇게 얘기를 해. 이때까지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 모였다가 칸트에서 모든 물줄기가 퍼져나갔다. 저수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떻게 보면 이게 꽉 짜인 듯한 이런 철학인 거예요. 어디 어느 하나 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요거, 그 중간에 있는 것까지 꺼내서 이렇게 따로. 그래가지고 이 다양한 철학 분야에서 어떤 큰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물줄기의 시원을 이룬 철학자다. 뭐 이렇게 말해도 저는 될 것 같은 이런 철학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자, 이 경험론과 합리론을 통합해서 선험적 관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중에 헤겔은 이 칸트의 계승을 받아서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통합하는 철학을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요. 그래서 이 헤겔에 따르면 이 세상의 우리 이 역사는 이 정신이 더 완벽한 정신, 최고의 위치로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그거의 물질적인 모습이 물질세계다. 모든 것은 정신이 가장 최고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변증법적인 관계, 변증법적인 발전 과정이 역사고, 물질은 그것의 한 반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서 그게 이제 독일 관념론을 이룹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제 칼 막스는 이걸 확 뒤집죠, 그죠? 자, 우리의 관념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관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물질, 즉 우리의 경제적인 관계가 그것의 어떤 허위의식으로서의 관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야.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적 인물론으로 이어가는데 그 첫 머리에 칸트가 계시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철학자다라는 느낌을 받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딱 중심에 세웠던 철학자라는 느낌에서 또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이 자유의지이고 인간을 존재자의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고 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 인간이 어떤 직관과 범주 이런 걸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이 대상을 구성하고 있다. 인간이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초월적인 주관이다. 그 다음에 도덕의 주체다. 그리고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믿고 희망하는 존재다. 이런 쪽으로 인간을 중심에 놓았던 철학자라는 의미에서도 이 사람의 위대함 같은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어떤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대요. 결과가 좋으면 좋지. 라는 어떤 한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동기가 좋아야 좋지. 라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행위자의 품성이 더 중요하다. 결과가 좋은 거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있는데 누가 자리를 양보했어. 아유, 여기 앉으세요. 네, 알고 봤더니 얘가 이제 고담 정거장에 내릴 애야. 그래도 저 착한 거야. 결과가 좋은데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다음에 내리려고 일어나는지 양보를 하기 위해서 선한 의지에서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르겠고 걔가 애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 사람이 가진 품성이 더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어떤 주의도 있는데 칸트는 대부분 여기입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무슨 동기에서 이렇게 했느냐. 가장 좋은 거는 아무 동기 없이, 그렇죠? 아무 목적 없이 그 착하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했을 때 그걸 가장 좋다고 보았죠. 그게 이제 선의지인 거고, 그런 거는 정언명령으로 나타난다고 했고, 그죠? 정언명령은 보편성의 원칙과 인간성의 원칙을 합치했을 때 가장 정언명령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어쨌든 이 칸트는 매우 동기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얘기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논란들이 좀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칸트에서 그 자유를 보면 어떤 인간관계하고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 타인의 입장에서 어떤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져. 그랬죠, 그죠? 뭐 어떤 정언명령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정한 준칙이 다른 사람에게 보편적인 법칙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그렇게 행동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타인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 감수성 이런 부분이 탁월한 철학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와 같이 칸트가 가진 어떤 자유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갔던 요 세미나에서 들은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발전을 했던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최대한의 자유를 신봉하는 우리의 요즘의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이 도덕적인 근거를 칸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뭐 자유를 모든 것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 이 자유를 강조하는 칸트로부터 경제적인 자유, 뭐 이런 부분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또 반대하는 또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칸트가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어떤 판단자로서의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사회의 시장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게 너무 가져다 쓰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중간쯤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칸트가 얘기하는 자유의 철학은 자유주의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아니지만 자유주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한 어떤 균형추 같은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어떻게 칸트의 자유를 보든지 간에 지금 최근에 특히 이 보수를 표방하는 쪽에서는 칸트의 자유에 대해서 이런 주목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런 해석들이 있고 논란이 있다는 정도로 한번 칸트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하고요. 이게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칸트였던 것 같고 그만큼 이 큰 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는 철학을 공부할 때 이 칸트 철학은 넘기가 어렵고 또는 넘으면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큰 산인 것 같고 또 하나 특징이 매우 체계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했을까? 매우 규정적이다. 최고선, 최상선 플러스 행복, 행복은 뭐? 그러려면 신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탁탁 맞아 들어가는 이 예외 없음 이런 것들이 좀 빡빡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 근데 이제 이 칸트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좀 정리되어 보이는 듯한 느낌은 들어. 이게 일목요연해진다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고 법칙이 있는 것 같고 이 미에서까지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제1철학 순수이성 비판 또는 실천이성 비판에 비해서 제3판서의 경우에는
약간 엄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게 뭔가 이 중간에 있는 건데 연결하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뭔가 이 1철학, 2철학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일목요연함, 매우 법칙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런 이제 법칙, 이런 이제 도덕에서도 법칙, 미에서도 이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이 복잡한 게 이걸 잘 몰라서 이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걸까? 세상이 정의롭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의에 관한 데피니션을 몰라서 그런 걸까? 이렇게 정리를 칸트처럼 정리를 잘하면 정의는 자연스럽게 꽃피는 걸까? 이런 느낌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는 정의론 문제를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려고 했어. 규칙, 법칙을 정하려고 했고 이렇게 어떤 틀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보여주려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가 지금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정의는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 걸까를 연이어서 우리 정의론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